요즘에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나냐고 하면 글로벌을 숏, 미국을 롱하는 포지션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벤치마크를 바꾼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 성장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사이클을 안 보거든요. 전 세계 성장률은 정해져 있어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줄어듭니다.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뿐더러 본원 통화를 풀면서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릴 수 있도록 해야지 전 세계의 성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주식은 원래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지금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네. 일단 미국 부분을 제가 그 패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2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MMF 말씀드렸잖아요. MMF 예, 중요하죠. 빨간색 그 표가 MMF 잔고입니다. 97년부터. 네. MMF 잔고가 최근에 2022년부터 보면 빨간색이 마지막 쪽 보면 쫙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물론 금리가 높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놓고 보면 MMF 잔고가 언제 빠졌냐고 하면요. 결국 금리가 빠지면 MMF 잔고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투자자도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이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죠. 네, 미국 1개월 금리니까 기준금리랑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1개월 금리가 빠지는데도 MMF 잔고가 좀 더 늘어나요. 그러네요. 이게 이때 당시 경착륙이었거든요. 아. 경착륙을 하니까 무서워서 아하. 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여기 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금리랑 관계없이.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지니까 MMF 잔고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똑같아요. 이때도. 코로나 때 똑같고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장기 자금을 가져가는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안 내리면 이게 빠르게 안 가겠지만 만약에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 뭐 빠르게 내려가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느 순간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이 자산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는 4에서 5%를 원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3%밖에 안 줘? 나 이걸로 안 하고 딴 거 살래. 근데 그때 뭐 살까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으로 가겠죠. 저는 미국의 버블이 왔는가? 안 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산들이 움직일 때가 가장 버블의 꼭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투자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 압박.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해도 4% 5% 연간 수익률 주는데 내가 그냥 이거 받고 살래.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면 괜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코인 지금 비싼데 내가 왜 사? 그쵸.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안 왔어. 그리고 AI 내러티브는 만약에 계속 있다고. 계속돼. 그럼 뭐 어떤 게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뭐 3%인데 내년에 2% 될 것 같아. MMF 수익률은. 그게 투자 압박이고 워렌 버핏이나 드라켄밀러가 1998년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맞아요. 비싸다고. 99년도에 다 샀어요. 다시 샀죠. 그리고 이제 깨졌죠.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굉장히 고점으로 기억하고 그거 항상 있는 자기 거죠. 인터뷰 때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맞춘다 안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누구도 장의 버블은 맞출 수가 없다. 맞아요. 비싼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PER만 돌려봐도 비싼 건 아는데 근데 장이 여기서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는 누구도 모른다. 맞아요. 근데 지금 장이 위험하다고 봐서 그리고 비싸다고 봐서 MF에 들어가 있는 장고는 너무 많다. 이게 저가 아직 버블이 안 왔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리쇼어링이랑 보호무역이 되면 결국은 가지고 와서 공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공장하려면 공장 지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쉽게 되면 좀 좋은데 이해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2023년과 2024년도에 GDP가 올랐어요. 아, 네. 근데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통화량은 아까 전에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2023년과 2024년에 GDP 성장을 이끈 거는 통화 유통 속도였어요. 그게 MMF 잔고와 은행에 들어있던 높은 예금 금리. 고금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은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화 유통 속도가 꾸준히 코로나 때 팍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통화량이 줄었는데도 미국의 GDP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막 대출을 해서 그렇게 대출을 한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통화량 자체가 그러니까 본원 통화분의 M2 광의 통화가 얼마만큼 풀리는가를 가지고 통화 성수라는 걸 또 다시 그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본원 통화 대비해서 광의 통화는 하나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화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더 빠졌고 통화 속도로 지금까지는 GDP를 이끌었다.
근데 저는 트럼프 시대에 이번에 이제 보험협과 리쇼어링이 시작된다고 하면 네. 통화 속도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MF 금리는 더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는 더 확장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네, 지금의 돈이 도는 속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지되거나. 저는 막 금리가 많이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통화 속도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광의 통화, M2 통화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그게 뉴딜 정책을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대공황하고 난 뒤에. 그쵸. 산업을 재건을 시켜야 되는데 은행들이 겁나서 돈을 안 풀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우리한테 몽둥이가 있다. 은행은 풀려고 하면 푼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풀고 있었던 거지. 그쵸. 지금 전혀 M2 통화량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예금 받은 걸 가지고 자산을 사거나 하고 있었지 대출로는 거의 돈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혀 안 나갔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나갔다. 네, 많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내년부터는 이 빨간색이 올라갈 거라는 네. 거예요. 어차피 본원 통화를 풀 생각은 연준은 없거든요. 네. 그럼 광의 통화만 올라가면 빨간색 올라갈 겁니다. 아하. 그리고 원래 평균적으로 광의 통화는 이 정도 수준에 움직였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그러네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정상화돼요. 그 이전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의 위험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쵸. 정부가 강제로 돈을 풀려고 하면요. 아. 강의 통화는 풀어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특정 산업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확대하라고 정부가 은행들에게 몽둥이를 채찍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네, 돈줄을. 거기 규제 하나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대신에 이쪽으로 가라고 완화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정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정해주는 국가의 거죠.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네. 그 방향으로 가라라는 네.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네. 2차 대전 때도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뭐 마셜 플랜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GDP의 5%를 유럽에다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1차 대전 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2차 대전 때도 1.5%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왔던 이유가 지금 그 코로나 때 공급망 충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돈은 풀었는데 지금 뭐가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수요를.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거든요. 코로나 때도 똑같이 왔었고. 그런데 만약에 2025년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푼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올까 안 올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임금 상승률, 나라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좋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공급망 충격이든 뭔가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서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안 올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 하나만 표만 말씀드리면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M2예요. M2. 빨간색이 은행 대출. 네. YOY 기준이거든요. 둘 다 YOY. M2 통화량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24년 3월 달부터인데 네네. 이게 M2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대출이 풀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제가 이걸 보니까 대출은 거의 안 풀렸는데 은행 예금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시중의 돈들이 은행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M2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M2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졌다가 네네. 지금 은행 예금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 M2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이 이제 확대되는 방향으로 빨간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본격적인 M2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화 승수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고 네. 이 대출이 어디로 풀리는지도 참 유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이건 우리는 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어디로 풀리는지 잘 모르지만 그쵸. 저는 결국 보조금 지원하고 정부가 미는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만 정부가 잘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AI 기술에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까 안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식료품에 돈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유가에 돈 들어가면 올라가겠죠. 네. 지금은 IRA법도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지원하고 뭐 팁스법, 반도체법 다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자극한 요소들이 아닙니다. IRA법은 약간 좀 왈가왈부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이제 액트잖아요. 네, 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쪽은 첨단 기술, 첨단 산업 기술 쪽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공장을 막 지어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낮을 뿐더러 좋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그 인플레이션마저도 다시 잡히는 녹여버리는 방향으로. 거죠. 예, 저는 그 방향이 그렇게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이게 굿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 미국은 그 방향으로 하고 트럼프가 아무리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미국의 최고 기득권들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저는 마음 먹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머리를 짜내서 가겠습니까? 그냥 미국 망하자고 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치면 저는 리쇼어링이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재건되는 아하.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이전 사이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성전망은 지금 25년 정도 노후화됐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연한이 3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성전망을 다 갈아 끼우겠다고 미국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성전망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전력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잖아요. 되니까. 네. 네. 자기들을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라에서 전기를 다 끌어오려고 하지 그쵸. 그걸 다른 나라에 데이터 센터 지어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할 생각이 저는 없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에게 혹은 미국 아메리카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만 좋잖아요. 네. 코인은 별개로 주죠. 코인 사실 뭐 말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 효석 대표님이 더 잘 아시니까 네, 나중에 네. 코인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요즘에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나냐고 하면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을 숏, 미국을 롱하는 포지션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바꾼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해외 글로벌.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글로벌을 벤치마크로 줬는데 네. 그게 미국 비중이 한 60에서 60, 70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싫다. 100을 다 미국으로 하자. 그런 수요가 트레이드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장기적으로 보는지 뭐 우리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좀 더 좋아지고 근데 벤치마크를 그렇게 바꾸고 뭐 그걸 검토한다고 하는 거면 앞으로 상당 기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가면 이게 저는 어떻게 성장률이잖아요. 전 세계 성장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사이클을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성장률은 정해져 있어요. 파이가 정해져 있단 거죠. 거기서 서로 뺏고 뺏기입니다. 네네. 그럼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줄어듭니다.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뿐더러 본원 통화를 풀면서 전체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릴 수 있도록 해야지. 너도 좀 잘 살아봐라. 그래야 이렇게. 예, 전 세계의 성장이 올라갑니다. 그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원 통화를 잘못 늘렸다가는 인플레이션 갈 수도 있고 그쵸. 이미 코로나 때 우리 많이 늘렸다. 맞아요. 더 안 늘린다. 우리는 지금 늘려놓은 돈으로만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을 죽일 생각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이 커진다고 하면 전체 성장이 캐파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성장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보호무역 할 뿐더러 통화량을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통화를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원 통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저는 뭐 결국은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이런 걸 지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뭐 패권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성장은 2024년도에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거를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렀다. 예. 그 이유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향상되지 않았다. 아. 미국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따라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금리 발작으로 가고 모든 발작으로 가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려놓고 실질 성장률을 올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보통 GDP 갭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미국은 지금 1.8에서 2.1로 잡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일단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AI 같은 경우에 너무 최근에 그 무슨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연은에서 발표한 거 보면 0.7%에서 0.8%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AI 산업 자체가.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가속화가 붙으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 0.7에서 0.8%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실질 GDP는 2%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2.5%, 뭐 2.7% 뭐 나오는 게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밑에서 하면 괜찮은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니까 네. 눌러야 되는 건데 이 기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한참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참 대놓고, 남았다는 대놓고 얘기예요. 부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대놓고 부양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으면 좀 눌러야 되는데 아직 여기 있는데 뭘 눌러 금리 높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얘기를 하면 전 좀 답답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낮아지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방향이 명확하다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미국은 노동력 인구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연령은 38세예요. 그거를 이민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연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일본이나.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이민으로 그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평균 연령을 젊게 만들고 아하. 잠재 성장률의 근본이 되는 일단 노동력을 확보를 했고요. 네. 일본은 이민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도 안 받잖아요. 맞아요. 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민을 검찰청인가 무슨 과장님이 그거를 관할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 이민청 이런 데서 관할하거든요. 이민을 뭐 필요할 때는 막대하게 받고 좋은 이민자들은 빨빨 받고 반도체나 뭐 이런 AI 기술을 하는 사람들 그냥 막 똑똑한 받거든요. 사람들 받는 거죠. 쉽게 근데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가 9월달 시작됐다. 네. 11월달 또 했다. 네.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수요를 올릴 거고 결국은 투자 수요는 대출을 하려고 지금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기업들이 엄한 기업들이 아니라 반도체나 AI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출을 하려고 할 거다. 왜냐면 그쪽으로 가야 뭔가 보이니까. 다른 건 어차피 정부의 지원도 안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과연 떨어질까? 전 더 올라간다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때부터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파가 커지니까 그릇이 커지면 물을 얼마만큼 담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릇이 커지는 순간부터는 수요를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AI 관련됐거든. 그래서 저는 제대로 AI 기술 패권이 미국이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깨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미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써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